뜨는 빌라, 지는 통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경제 이야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는 28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7월 하반기의 첫 금통위에서도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죠.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젊은 층의 전말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불안한 만큼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일단 꺾였으니까 인하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엇갈립니다. 그런데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아마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지금은 8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정말 팽팽합니다. 뭐 5대5 내지는 6대4 정도인데요. 동결 주장의 배경은 이겁니다.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부동산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시점에서 대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2달 정도 가계부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좀 환율 불안합니다. 환율 지금 1,300원, 1,400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불안 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인하 주장이 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0.9%입니다. 아니 30조 원이나 시중에 소비 쿠폰을 풀었는데 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멈춘다라는 얘기이니 야 이걸 조금 가속화하려면 추경 인하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2월, 5월, 8월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내다보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은이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정부와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겠느냐. 근데 물가 전망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만큼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1.9보다는 높은 연 한 2%선 지금 보면 배추값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가 전망은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약 10,000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근데 사실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하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청약통장 갖고 계세요? 저도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어요? 예. 그 해지한 이유랑 똑같을 거예요.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이 디딤돌이에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무주택 서민들 소액 가지고도 아파트 분양 우선권 줍니다. 여기다가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최근 들어서는 해지할까를 보니 이게 앞서서 한 달 만에 10,000여 명이라고 했죠. 1년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50만 명이 이제 해지를 한 겁니다. 이유는 야 서울과 수도권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 정말로 정말 가뭄에 콩나물 나듯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점이 너무 높아. 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높아져서 야 내가 이거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나한테까지 순서가 올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고 가점 제도라는 건 무주택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수예요. 저는 신혼부부라 자녀가 없는데요. 영원히 후순입니다. 자녀 수 1명당 가점이 5점이나 배점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다자녀 가구만 좀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다 보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되면서 하나 나오는 현상이 아파트보다 빌라에 투자가 몰리는 그런 현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시중에 돈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계대출 계속 늘고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대출 늘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대출 받아서 뭘 할까요?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은 돈, 지금 부동산으로 좀 옮기려고 봤더니 정부의 대출 규제에
굉장히 막혀 있고 매매 줄고 있고 전셋값도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틈새 시장입니다. 이른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진입이 어려우니 목돈은 없는데 소액이 있으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 쪽으로 좀 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빌라의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 이제 인정해주는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잠깐 몰렸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다시 정부가 정책 대출의 한도도 줄고 있죠. 그리고 야 이게 전세 사기의 타겟이 바로 빌라 및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 부작용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잠시 누렸지만 규제 확대로 인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사실 이런 재개발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원수한테 소개시켜라 라는 풍문이 있어요. 예. 이게 시간이 문제인데요. 어허. 이게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모든 동이 같은 이제 헌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과 예. 이 재개발의 빌라 단지라는 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건물도 있고 다세대 주택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거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건물주는 동의 안 합니다. 예. 야, 저 건물 허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기회비용이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느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간이 타이밍인데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잠깐 이제 반사 이득을 얻었지만 지금은 다시 크게 투자 메리트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트렌드는 전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그럼 이거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실제로 1월부터 7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확정 일자를 받겠다는 건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보증받겠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예. 본인이 직접 확정 일자를 받은 건수를 봤더니 전월세 건수가 53만여 건인데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 작성된 이래 최고치예요. 전세 비중은 30%대로 낮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정부가 사실은 전세 대출도 규제했어요. 전세 대출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 한도도 줄였죠.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춰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 2년 만에 전세 재계약해야 되는데 차라리 올린 분만큼 월세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전세보다 월세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이제 이 굉장히 주거 비용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요. 소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제도적 관점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옛날에 우리는 모든 경제 대책은 4인 가족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1인 가구 대세입니다. 예.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1인 가구 월세 거주율이 35%. 여기 가운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48%가 월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65세 이상 고령 무주택 가구도 13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무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이 바로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청년층, 고령층은 수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보조금을 좀 현실화하는 방안, 여기다가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라고 나가고 있어요. 이걸 좀 강화하는 방안.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웃돌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아른다하지만 서울은 2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이 주택을 빨리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년과 지금 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청년들을 위한 일부 청년 안심주택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불안주택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근데 이거는 청년 2번 울리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청년 안심주택이 2016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주택입니다. 무주택 청년들 만 19세부터 39세 여기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역세권에다가 굉장히 좋은 데다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의는 공공임대, 서울시 간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 관리 누가 할까요? 민간임대. 아하. 민간임대 사업자가 재정 악화로 경매 진행되다 보니 거기에 정말 정부 믿고 서울시 믿고 입주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 1,200여 명이 보증금이 묶인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이 한 2만 4천여 가구의 이제 이 안심주택 가운데 1,200여 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6%가량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증금 사고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요. 3년 새 7배나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청년들은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공공사업이라는 간판을 단 만큼 민간 사업자들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게 민간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허가를 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지만 자격검증, 그리고 보증보험 의무화 같은 제도 개선을 좀 서둘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